적빈, 백신해. 그의 둘째 아들이 매촌이란 상골로 장가를 간 후로는 그를 부를 때 누구든지 매촌댁 느근이라고 부른다. 느근이라고 꼭지에다가 매촌댁이라고 특히 댁, 즉 바르게 발음한다면 댁자를 붙여 부르는 것은 은진송씨로서 송우암 선생의 후이라고 그 동네에서 제법 양반 행세처럼 해오던 집안이 느그니의 친정으로 척당이 됨으로써의 부득이한 존칭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존칭으로 댁자를 붙여준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 모두들 매촌댁 느그니 하면 을에 더럽고 불쌍하고 얄미운 거러지보다 더 가난한 느낌이다 하는 멸시의 대명사로 여기는 것이었으므로 요즘 와서 간혹 매촌내 느그니라고 댁자를 내자로 툭 떨어뜨려 부르는 사람도 있어졌으나 늙은이 역시 을에 자기는 거러지보다도 못한 사람이거니 하여 부르는 편이나 불리는 편이 피차 부자연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몇 해 전까지는 이렇게 순순히 매촌내 느근이라고 내자로 불릴 그가 아니었다.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행여나 자기의 근본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곧잘 성을 내어 대드는 것이었다. 그 어느 때만 하더라도 동네 면장의 아들놈이 온갖 잔말을 하던 그치기는 하나 무슨 실없는 생각이 났는지 심심풀리로서인지 갑자기 늙은이 이름이 뭔가요? 하는 둥딴지 같은 말을 물었다. 그랬더니 늙은이는 잠깐 새침하여 보인 후 진작 희행 늙은이가 이름이 있나 하고 웃는 얼굴에 위엄을 내듯 눈을 내리감았다. 왜 없어? 왜 없어? 퉁덕이었소. 개똥이었소. 면장 아들은 그까짓 늙은이의 위엄즘은 예사라는 듯이 지긋지긋하게도 파고 물었다. 늙은이는 젊은 놈이 늙은이의 이름을 묻는 것이 당돌하고 버릇없을 뿐 아니라 제 할머니는 옛날 술장사를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나며 아주 볼쭉분이 치받쳐 올랐다. 그래서 당장에 나도 다 예전에는 귀히 잘한 사람이라나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 술집 같은 데는 일평생 발 들여놓는 법이 없었고 또 그리 문장이시라 우리 딸내들의 이름 하나 지으실 때도 다 육갑을 짚어서 유식하게 지었더라오. 내 이름도 귀남이었지 하고 너희 할머니는 술장수였다는 것과 자기 할아버지의 당당하였음을 꾹 집어 은근히 훌륭한 자기 근본을 암시하는 한편 사람을 낮잡아 보지 말라는 듯이 잔뜩 성을 내어 그 집을 쑥 나오고 말았다. 이러한 노염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다 철없는 듯 우스운 생각이 든다. 돈 없고 가난하면 지금 세상은 이런 것 이라는 것만은 독독히 알고 있을 터이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라고 하더라도 늙은이가 아들이나 좀 분명한 것이 하나쯤만 있었으면 이처럼 남에게 서러운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건만은 단지 둘밖에 없는 아들이 모두 말이 아닌 처지였다. 그의 맏아들은 오래전에 죽어버린 늙은이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돼지라는 별명을 듣는 심술사나운 멍청이로서 모든 일에는 돼지같이 둔하고 욕심 굳고 철딱선이 없고 소견 없는 멍짜이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데는 그야말로 참 일당백이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품팔리라도 하면 돈이 손에 들어오기 바쁘게 술집으로 달려가는 터이므로 몸에 입은 옷이라고는 자칫하면 숨겨야 될 물건까지 벌름 내다 보일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 동생이 28배 남의 집 고용살리로 모은 몇 냥돈으로 매촌에 장가를 들고 얼마 남은 것으로 돼지에게도 장가를 들게 해주려고 했으나 어디 멀쩡히 두 눈 가진 사람이 그에게 딸을 내줄 리가 없어 그대로 호라비로 지내왔었다. 그랬더니 정말 천생연분이란 것이 반드시 있는 법인지 이 돼지에게 장가오라는 사람이 꼭 하나 있었다. 색시가 과부라든가 쫓겨온 괴물이라거나 인물이 코찡찡이 곰보딱지의 박색이라거나 팔다리가 툭 끊어졌든지 절름발이든지 한 병신도 아닌 아주 이목구비와 사지구공이 분명히 생겼을 뿐 아니라 뚜렷한 수처녀이다. 이만한 색시라면 돼지에게야 천복이 내린 셈이지만은 당자인 돼지로서는 히히 젠장 아무리 생길 거야.
다 갖추어 있는 색시라고는 하지만은 히히 젠장 하고 기쁜 중에도 불만이 단단히 있는 듯하였다. 그 불만인 점이 무엇인가? 돼지 따위가 하고 파고 알아보면 그 색시는 과연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귓구멍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철벽이요. 목구멍도 뚫려는 있으나 아주 벙어리니까 사지구공이 뚜렷이 있기는 하나 실상은 사지칠공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 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좌우간 돼지는 장가를 들게 되어 얼마 동안은 싱글싱글 좋아하였다. 느그니도 아들 둘을 다 장가를 보냈으니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얼마간은 숨을 내쉬었지만은 차차 살며 보니 실상은 걱정이 더 불었다. 돼지는 300에순 날 빠지지 않고 술만 차다 다니고 벙어리는 도경치게도 위장이 좋은 모양인지 밤낮 배만 고프다고 끙끙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만 하더라도 남의 집에 고용살리로 있을 때는 그의 아내와 느그니는 날만 새면 남의 집으로 돌아다니며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무명배 짜는 집에 가서는 배 메어주고 옷감 얻고 하여 고용살리에서 남긴 돈은 그대로 소롯 이모두 모아두게 되었었다. 모아둔다 치더라도 그까짓 1년에 10원 내외에 불과한 돈이지만은 느끈이는 천냥 만냥 같이 귀중히 여기고 든든하였다. 어서 몇십 원 모이면 논이나 밭을 대지 얻어서 제 농사를 지어보리라 하는 희망에 즐거워하며 남의 집에 가서 뼈가 높게 일해주고 천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사는 재미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럭저럭 60원이나 모이게 되어 아주 큰 마음을 먹고 15원을 툭 잘라 다 허물어져 가는 흙담집이나마 제 집이란 것을 가져보려고 집을 샀다. 나머지 돈으로는 대지를 하려고 동네 앞에 있는 김생원네 논 새마지기를 흥정하려고 하는 즈음에 어느 하룻밤에 꿈같이 홀카닥 날려보내고 말았다. 본래 중심이 굳지 못한 데다가 돈 냄새를 맡고 둘러싼 동네 알부랑 노름군에게 속아넘어 제 형 돼지를 닮아서 턱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단번에 날려 보내버렸으니 아무리 곤드박질을 한들 막무가내라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기가 막혀 죽을 일이다. 15원짜리 집이라도 남의 집 고루거가 같이 여기고 좋아서 까불다가 발목까지 가물어친 느근이요. 몇 년 동안이나 달디단 아름다운 꿈이었던 제 농사지어 보려던 그 꿈이 이처럼 허무하게 깨어지고 말다니. 옛적부터 기쁜 일이란 오랜 계속되지 않는 법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맹랑한 일이 또 어디 있으리라고 느그니와 매촌이 부부는 밤낮 이를 갈고 애꿎은 담뱃대만 두들겨 분질러도 한번 낚기운 그 돈이야 돌아올 리가 만무하연 을근이는 목을 놓고 울었다. 매촌이는 화를 참지 못하여 그 길로 바람이 들어 이제는 동네 알부랑 노름군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늙은이는 두 아들이 다 말봇되게 되어 1년 12달 남의 집으로 돌아다니며 일을 거들어주고 밥 얻어먹고 하는 신세가 되었고 매촌댁 늙은이가 매촌내 느근이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년 12달 늙은이는 남의 솥에 익혀낸 밥만 얻어먹고 사는 터이라 비록 일해주고 공으로 얻어먹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은 공으로 먹이는 것 같이 천대하는 것이었다. 돼지도 이미 심채릴 나이가 된 지 오래건만은 한결 한시로 술 한 잔이면 제 목이라도 베어줄 작자라 남의 일도 죽도록 해주고 삭전은 받지 않고 술만 얻어먹고 돌아오고 벙어리는 도 제대로 밥이나 얻어먹고 말뿐이므로 그들은 남의 집에 일 거들 것이 없는 판에는 곱다시 굶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에 돼지에게는 또 한 가지 불행이 생겼다. 그것도 결국은 술가닥이다. 어느 날 술 생각이 간절한 돼지가 제 따위의 한 계책을 생각해내어 집에 가서 술 한 잔만 주면 나무 한 짐 갖다 주겠다. 든 약속으로 먼저 술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가져다 줄 나무는 본래 없는 터이라 나무 배기를 엄금하는 사방공사에 놓은 산에 가서 남모르게 한 짐 잔뜩 베어지고 내려오다가 공사 감독에게 들켜 나무찜은 나무찜대로 다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먹고 난 후 부류사는 대신 그 동네에게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돼지는 하는 수 없이 동네에서 한껏 털어진 들마을에 가서 남의 집 겹방살이로 들어갔다. 방세는 내지 않더라도 그 집의 바쁜 일은 거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당장에 입에 넣을 것이 없었으므로 벙어리를 두들기며 밥 얻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으나 벙어리는 이미 아이를 베어 당삭이 된 커다란 배를 가리키며 서럽다고 끙 하며 우는 것이었다. 그래도 돼지는 어떻게든지 해서 양식을 얻어 올 궁리는 하지 않고 벙어리를 조르다가 지치면 늙은이가 무엇이나 가져오지 않나 하는 턱없는 꿈을 꾸며 뒹굴뒹굴 구르기만 하는 것이었다. 이따금 담배 생각이 나면 호박 잎사귀 마른 것을 데워다 넣어가지고 쥐새끼 소리를 내며 빨아대고 벙어리는 태아가 꿈틀거릴 때마다 몸서리를 치며 무서워했다. 빌어먹을 년, 겁은 왜 내요? 하고 돼지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더 한층 배를 쥐어지르며 끙끙대는데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터이라 눈깔들은 모두 얼음판에 넘어진 쇠 눈깔같이 퀭하니 험악하였다. 어느 날 밤에 늙은이는 큰 호랑이 2마리가 꿈에 보이더라고 하며 이튿날 아침에 매촌 아내를 보고 꿈 이야기를 한 후 아마도 너희 둘이 모두 아들을 낳을 게다 하며 신기하다는 듯이 며느리 배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매촌이 아내도 벙어리와 함께 당사기였던 것이다. 한꺼번에 둘이 다 해산을 하면 이 일을 어쩔까? 작은 며느리는 그래도 해산 후에 먹을 것이나 준비해 두었지만은 벙어리는 어떻게? 느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연방 채머리를 질레질레 흔드는 것이었다. 작은 며느리는 해산 후에 먹는다고 쌀 2대, 보리쌀석 되를 준비해 두었거니와 벙어리는 지금 당장에 굶고 있는 판이니 여간 기막힐 일이 아니었다. 느그니는 혼자 생각다 못하여 노란 것, 흰 것, 검은 것이 한데 섞인 몇 가락 안 되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꽁쳐 찌르고 무덕무덕 걸어 맨적삼에다 걸레 같은 몽당 치마를 입고 빨리 집을 나섰다. 그는 그 길로 바로 단골로 다니며 일해주던 집들을 돌아다니며 사정 이야기를 하고 얼마라도 꿔주면 그만치 두고두고 일은 해주리라고 애원을 해보아도 한 집도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았다. 느끈이는 그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걱정을 해. 제 입추신도 못하면서 자식 만들 줄은 어떻게 알아. 하고 모두들 비웃고 핀잔 주고 놀려주고 할 뿐이라 늙은이는 이지러지고 뿌리만 남은 몇 개 안 되는 이빨을 드러내며 피해 하고 고양이같이 웃어 보이는 수밖에 없었다. 웃으면 골아 비틀어진 우벙뿌리 같은 그 얼굴에 누비질 한 것 같이 잘게 깊게 잡힌 주름살이 피어지며 온 얼굴이 한 줄로 발골 지은 것 같아 보였다. 그러기에 말이지요. 자식이 몹쓸어서 그래도 벙어리가 불쌍해요. 하고는 다시 한번 피해 웃어 보이고는 돌아서 나오곤 하였다. 그래도 그는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또 한 집을 들렀다. 그는 남들의 천대함을 슬퍼할 줄 몰랐고 낙심할 줄도 몰랐었다. 아이고 불쌍해. 아이는 하필 저런 데 가서 태이거든. 하며 그 집 주인은 쉽사리 늙은이 정을 들어주었다. 쌀 1돼, 보리쌀 2돼, 명태 2마리, 미역 한쪽을 두말없이 내주는 것이었다. 밥 한 그릇에 온정신이 녹도록 고맙게 생각하는 느큰이라 이렇게 과분한 적선에는 도리어 고마운 줄 몰랐다. 그의 고마움을 느끼는 신경은 너무나 한도가 적었던 까닭이다. 그의 신경은 모조리 감격에 차고 이 많은 것을 주는 데 대한 감사를 일일이 다 느끼기에는 그의 신경이 모자랐다. 느그니의 무표정한 얼빠진 듯한 얼굴로 채 머리만 바쁘게 쩔레쩔레 흔들며 연방 콧물을 잡아 뜯듯이 닦았다. 그는 아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바구니 속에 넣어가지고 머리에 이었다. 그 집을 나와 한참 돼지 있는 마을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그는 힐끔 한번 뒤를 돌아본 후 얼른 바구니에서 명태 2마리를 끄집어내어 가슴속에 숨겼다. 벙어리야 주지 않아도 상관있나. 작은 며느리를 줘야지. 그는 명태는 작은 며느리를 주려는 것이었다. 느그니가 돼지 있는 방문 앞에 당도하여 품속에 감춘 명태를 한 번 더 저고리 앞섭으로 끌어 덮은 후 방문을 덜컥 열어젖히니 방 안에서는 더운 김과 퀴퀴한 냄새가 물씬 솟았다.
방 안에 혼자 누웠던 돼지가 부스스 일어나며 그것 뭐야 하며 힐끔 눈가를 축혀 올려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 모양이 흡사 돼지 같아서 늙은이는 속으로 쓴웃음을 쳤다. 방 앞모양도 돼지우리 같거니와 그의 누린 동작과 시뻘건 두 눈으로 흘겨보는 상이 아무리 보아도 돼지다. 다만 한 가지 참 돼지답지 않은 것은 살이 툭툭이 찌지 않은 것이라고 할까. 늑근이는 지긋지긋하게도 망나니인 두 아들을 원망이나 미워하는 것도 이제는 면역이 되어 그대로 잠자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배고파라. 입 가장자리에 보얗게 침이 타 붙은 것을 손등으로 슬쩍 닦으며 배고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재차 묻는 것이었다. 무엇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대체 해산을 하면 무엇을 먹이려고 이러고만 있어. 느그니는 목에 말라붙은 것 같은 작은 소리로 노하지도 않고 말하였다. 일하러 갈래도 배고파서. 그런다고 누웠으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나? 젊은 것은 어디 갔노? 뒷산에 나물 캐러. 느그니는 내 손가락으로 득득 뒤통수를 긁으며 휘 한 번 돌아본 후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해산하면 먹일 약이다. 손도 대지 말어. 하고는 가지고 온 바구니를 윗목에 밀쳐놓고 밖에 나와 짚을 한 줌 쥐어다가 그 위를 눌러 덮었다. 정말 약이다. 아이를 낳으면 먹일 약이다. 느그니는 행여 돼지가 먹을까 봐서 10번, 20번 약이라고 속이며 당부하였다. 그래, 알았어, 알아. 돼지는 옥몽둥이에 껍질만 남겨두고 모든 정신이 그 바구니 속으로 쏠려 늙은이의 말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만 여기며 어서 늙은이가 돌아가기만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다. 늙은이 역시 돼지의 속판을 잘 아는 터이라 아무리 당부해도 그 말을 지킬 돼지가 아닌 것도 잘 알았지만은 그래도 좀 아껴 먹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는 당부였다. 그러나 아무리 소견 없는 축신이 같은 돼지라 하더라도 이미 40에 가까운 사내에게 양식을 약이라고 말하는 자기가 서글프기도 하였거니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줄을 이어주는 귀하고 중한 약이 아니고 무엇이냐. 밥을 약과 같이 먹어야 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났으므로 느끈이는 참을 수 없어 그 방을 나서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벙어리와 마주칠까 해서 명태는 품에 숨긴 채 빨리 돌아왔다. 작은 며느리는 일하러 가고 집에 없었으므로 부엌 한 옆에 구덩이를 파고 넣어둔 쌀 항아리 뚜껑을 열고 명태를 살 속에 파묻어 두었다. 그리고는 자기도 어디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점심을 때우리라고 집을 나섰다. 그는 그 길로 면장의 집으로 갔다. 느그니, 어서 오소. 이해 좀 보아요. 하면 연장 마누라는 3살 먹은 계집애를 안고 마루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판이었다. 왜? 좀 봅시다. 내야 알겠나마는 느끈이는 얼른 마루로 올라가 익숙한 솜씨로 어린애의 이마와 가슴을 만져보았다. 지금까지 뜰에서 놀던 것이 갑자기 이 모양이구려. 어린아이는 눈을 뒤집어 쓰고 기를 썼다. 별일 없어요. 늑근이는 아이를 받아 안고 오므러진 입술을 더 오물려 가지고 가만가만 가슴과 배를 쓰다듬듯 만졌다. 평생에 하도 많이 남의 집에를 돌아다닌 늑근이란 암 앓는 것도 많이 보고 고치는 것도 많이 보고 듣고 해온 터이라 지금 와서는 웬만한 서투른 의원보다 아는 것이 많아 체증도 내려주고 객귀도 물려주고 조약도 가르쳐주고 하여 동네에서는 앓는 사람이 있으면 약방의 감초같이 반드시 불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면장 마누라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터이다. 이윽고 아이는 한바탕 토하고 나더니 한참 만에 잠이 들었다. 느그니는 후 한숨을 내쉬고 툇마루로 나와 앉으며 한숨 푹 자고 나거든 밥이랑 먹이지 말고 뜨끈한 숭늉이나 떠먹이고 재우면 별일 없을 거요. 하였다. 마누라는 안심한 듯이 느그니에게 줄 밥과 반찬을 찾아서 툇마루에 늘어놓았다. 김치 찌꺼기와 간청어 꼬리와 장찌개 먹던 것과 보리 섞인 밥 한 그릇을 늙은이는 씹지도 않고 묵턱묵턱 삼키기 시작했다. 에구 느그니, 천천히 좀 먹어요. 마누라는 느그니의 밥 먹는 모양을 바라보다가 주의를 시키는 것이었다. 히엥, 느그니는 애교 있는 웃음을 웃고
간청어 꽁치를 통째로 묵톡 베어 우물우물하더니 입이 음숙하며 꿀꺽 소리를 내고 삼켜버렸다. 애구머니 뼈다구도 씹지 않고 막 먹네. 히잉. 걱정 마소. 느끈이는 거의 보르같이 된 희행하는 고양이 웃음을 한 번 웃고 나서 연방 주먹만큼 한 밥숟갈이 오르내렸다. 느끈이는 지금까지 먹으라고 주는 것을 사양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터이라 김치 중발을 넓적 받아 국물부터 후루룩 삼켜보는 것이었다. 그의 몸뚱이는 고라 비틀어졌어도 오직 그의 창자만은 무쇠같이 억세고 튼튼하여 지금까지 배앓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날은 이 집에서 이것저것 치워도 주고 앓는 아이의 수종도 들고 하여 저녁까지 잘 얻어먹고 돌아오려 할 때 마누라는 수고하였다고 치맛자락에 보리쌀 두어 되를 부어주었다. 에구 이것은 왜? 하면 어무 과분하다는 듯이 한번 마누라를 건너다 본 후 얼른 치맛자락에 쌓인 보리쌀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보리쌀을 현 누더기에다 싸가지고 며느리 모르게 부엌 옆 나무단 속에 감추어 두었다. 벙어리 양식이 없어지면 가져다 주려고. 그런지 며칠이 지났다. 이날도 남의 집에 가서 방아를 찧어주는데 벙어리가 해상 기미가 있다고 돼지가 헐레벌떡 쫓아왔다. 느끈이는 그래도 찢던 방아를 다 찧어주고 점심을 얻어먹은 후 돼지 사는 동네로 달려갔다. 방문을 떨컥 열어젖히니 벙어리는 죽는다고 머리를 방구석에 틀어박고 끙끙거리며 손으로 벽을 쥐어뜯고 있었다. 돼지는 조급한 듯이 연기도 나지 않는 담뱃대만 쭉쭉 발며 쥐새끼 소리를 내고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저러냐? 느끈이는 방에 들어앉으며 아들에게 물었다. 몰라. 어제 저녁부터 물 한 모금 안 먹어. 돼지는 혀를 찼다. 느근이는 벙어리의 고통을 잘 알았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지나여 속히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접대 가져다 준 약은 다 먹었니? 하고 돼지를 노려보았다. 뭐? 아그것? 다 먹었지. 무엇이 어째? 느끈이는 기가 막혔다. 그까짓 살 한 돼, 보리쌀 2되를 먹는다니 입에 붙일 것이나 있으랴마는 미역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말에 와락 속이 상했다. 빌어먹을 인간. 기운이 지나여 간삼을 주지 못하는 벙어리를 앞에 놓고 늙으니 가슴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는 생각다 못하여 얼른 밖으로 나와 물 한 바가지를 솥에 붓고 장 찌꺼기를 조금 부어 김이 나게 끓여서 한 그릇 들고 들어왔다. 벙어리는 팔을 휘저으며 두 눈이 발칵 뒤집혀져서 그 물을 벌떡벌떡 마시고 난 후 아버바 아버버 하고 곤두박질을 쳤다. 느끈이는 재치 있게 벙어리 배를 누르며 연방 들여다보며 하는 사이에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야 하며 새빨간 고깃덩어리가 방바닥에 내뿌리듯 떨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느끈이는 두 손을 제비같이 놀렸다. 탯줄을 거머쥐고 얼른 입으로 가져갔으나 이미 뿌리만 남은 그의 이빨로는 어림도 없는 것을 알자 돼지가 달려들어 어금니로 썩둑 탯줄을 끊었다. 돼지는 벌겋게 핏물이 묻은 입술을 닦을 줄도 모르고 꼬물거리는 고깃덩어리를 신기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거 사내로구나. 이윽고 돼지는 얼굴을 밉상스럽게 기쁨을 숨기는 표정으로 슬그머니 중얼거렸다. 오냐? 그래 그래. 느끈이는 아주 채머리를 힘차게 흔들며 바쁘게 벙어리 단속을 한 후 무슨 영문인지 두 눈에 눈곱과 눈물을 자리리하게 고여가지고 좌우를 두릿두릿 살펴본 후 얼른 몽당 치마를 벗어 소중하다는 듯이 아기를 쌌다. 돼지는 그때 비로소 죽은 것 같이 늘어진 벙어리를 만져보았다가 담뱃대도 쥐어보았다가 또 놓아도 보고 뜻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하며 제법 몸에 활기가 도는 듯하였다. 느끈이는 잠시 가만히 앉아 이순셋에 처음으로 보는 손자라 그런지 몹시 감격하여 눈을 쥐어지르듯 자꾸 눈물을 닦으며 또 한 번 아기의 다리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이 아기가 사내란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그리도 기쁜 일인지 이윽고 태를 낳으니 그 많은 비와 태를 감당할 수 없어 떨어진 가마니 쪽에다 모조리 움켜담아서
돼지를 시켜 뜰 한 옆에 가서 태우게 하였다. 이곳에게 무엇을 먹이나? 느끈이는 자기 집 나무단 아래에 숨겨둔 보리쌀을 간절히 생각하나 지금 그것을 가지러 가려고 몸을 빼서 나갈 수 없고 돼지를 시키려니 작은 며느리에게 들킬까 걱정이 되어 자기 팔이라도 베고 싶었다. 그럴 때 집주인 마누라가 이 보양을 알아채고 쌀 한 그릇을 주는 것이었다. 느끈이는 그것으로 밥을 지어 벙어리에게 크게 한 그릇 먹이고 남는 것은 바가지에 긁어 담았다. 그년 아이를 낳고 아프지도 않나배. 밥이야 억세게도 처먹는다. 나도 배고파 죽겠다. 제길. 돼지는 태를 태우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느끈이는 빌어먹을 놈, 축신이같이 하며 바가지에 밥을 털어서 돼지를 주고 자기는 손가락에 묻은 밥알만 뜯어먹었다. 이러는 중에 해는 저물었다. 느끈이는 남은 밥을 벙어리에게 먹여놓고 차마 어린 것을 사놓은 치마를 벗기지 못하여 떨어진 속옷 바람으로 어둡기를 기다려 자기 집으로 보리쌀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다. 작은 며느리가 알면 보리쌀은 누구 것이요? 왜 숨겼다가 가져가오? 하고 마음을 상할까 하여 그는 쥐새끼처럼 소리끼 없이 가만가만히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외촌이는 돈 오른방으로 갔는지 며느리 혼자서 가물거리는 호롱불을 켜고 옷끈을 풀어 헤친 채 벼룩을 잡느라고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느끈이는 자취끼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나무단 아래 손을 넣어 살그머니 보리쌀 꾸러미를 끌어내었다. 진작 도로 나오려다가 잠깐 머뭇거린 후 재주 있는 스리와 같은 손짓으로 쌀 항아리에 손을 넣었다. 전날에 쌀 속에 감추어 두었던 명태가 쌀 위에 쑥 빠져나와 있었다. 이크 며느리가 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손을 빼어 보리쌀 꾸러미만 안고 번개같이 내달아 돼지에게 갖다 주었다. 이것으로 죽을 쑤어서 너는 조금씩만 먹고 애미만 많이 먹여라. 하고 돼지에게 천만당부를 한 후 다시 뒤돌아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이었다. 텅 빈 백가죽은 등에 가붙고 입안과 목 안은 송진으로 붙인 듯 입맛을 다시려니 미어지는 것 같이 따가웠다. 저까지 보리쌀 2대를 가지고 몇 날을 지탱할까 하는 생각에 그의 2다리는 가리가리 힘이 빠지고 돼지와 메초니의 못난 것이 새삼스럽게 얄미웠다. 그래도 눈앞에는 오늘 낳은 아기의 2다리 사이에 사나이란 도렷한 그 표정이 어리더릿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였다. 그는 이윽히 걸어가는 사이에 몹시 뒤가 마려워져 잠깐 발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본 후 속옷을 헤치려다가 무엇에 놀란 듯 다시 재빠르게 걷기 시작하였다. 사람은 동힘으로 사는데 하는 것을 생각해내었던 것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들 밥 한 술 남겨두었을 리가 없으며 반드시 내일 아침까지 굶고 자야 할 처지이므로 지금 똥을 누워버리면 당장에 앞으로 거꾸러지고 말 것 같았던 가닥이었다. 그는 흘러내리는 옷을 연방 움켜잡아 올리며 코끼리 껍질 같은 몸두기를 벌름거리는 그대로 뒤가 마려운 것을 무시하려고 입을 꼭 다문 채 아물거리는 어두운 길을 줄다름치는 것이었다.